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현명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세상 이런 멍청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게 살다 보면 그게 다 제 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호구는 그냥 평생 호구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집안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오빠가 항상 왕이었거든요. 2살 위에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어가며 동네에서 머리 좋은 걸로 유명했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오빠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저에게도 옆에서 오빠를 많이 도와줘야 집안이 사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부모님은 오빠를 을사 만들기 위해 애쓰셨어요. 넉넉지 않은 형편이면서도 무리해서 학원에 보내고 고액 과외까지 시켰습니다. 덕분에 저는 뒷전이었고요.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당해서인지 공부를 잘하는 오빠가 저보다 지원을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차별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동생인데도 부모님은 제가 오빠를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반찬이랑 찌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오빠 학원 끝나고 오면 밥만 돌려서 차려줘. 오빠 시험이라 바쁘니까 괜히 설거지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엄마, 나도 시험 기간이야. 왜 오빠만 챙겨? 너랑 오빠랑 같아? 오빠는 1, 2점 차이로도 의대를 가냐 못 가냐 하는 판이야. 동생이 밥도 못 차려줘? 그래. 우리 혜진이가 손도 야물고 착하잖아. 엄마가 없을 땐 혜진이가 오빠 챙겨줘야지. 오빠 뒷바라지하느라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습니다. 항상 저만 혼자 집에 있었으니 집안일도 몽땅 다 제 차지였어요. 물론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배려하며 사는 게 몸에 배다 보니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오빠는 의대에 떨어졌습니다. 재수, 삼수까지 하더니만 결국 현실과 타협해서 약대를 갔어요. 안 그러면 저보다도 늦게 대학에 들어갈 판이니 급하게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대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실망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반면 저는 간호대학에 붙었어요. 부모님이 하도 오빠에게 의사타령 하는 걸 들으며 자라서인지 저도 뭔가 오빠랑 엇비슷하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간호대학을 갔습니다. 무엇보다 제 성격과도 잘 맞을 것 같았고요. 제가 대학에 붙었는데도 부모님은 잘했다 한마디 해주시지 않았어요. 오빠가 의대에 떨어졌다는 실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어릴 때야 그러려니 했는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게 은근 서운하고 서럽더라고요. 같은 자식인데 왜 저랑 오빠를 다르게 대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에 화르르 불을 붙인 일이 있었습니다. 오빠와 제가 동시에 대학을 다니니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드셨던 것 같아요. 등록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부모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생활이 빠듯하기만 했죠.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 용돈과 생활비 정도는 벌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씩 돈을 모아 많진 않아도 제 등록금에 보태기도 했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갑자기 제게 휴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빠는 삼수해서 대학에 들어갔으니 한 해라도 빨리 졸업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호대도 하루빨리 졸업하고 실무를 빨리 뛰는 게 좋아요. 병원에 취직하면 아무래도 연차가 가장 중요한데 졸업을 늦게 하면 저보다 나이 어린 선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빠는 부모님의 지원을 많이 받았으니 이번만은 제게 기회를 달라고요. 얘가 평소답지 않게 왜 토를 달고 이래? 너희 오빠는 남자잖아. 삼수도 했고 군대도 가야 되는데 졸업이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는 왜 항상 오빠 상황만 걱정해? 나도
나도 지금 휴학하면 어차피 계속 알바나 하면서 시간 허비해야 되잖아.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해서 돈 버는 게 낫지. 누가 너더러 돈 벌어 오래? 너야 어차피 자격증만 따면 아무 병원이라도 가면 되잖아. 엄마는 무슨 남 얘기하듯 그래? 나 아무 병원에나 가려고 간호대 간 거 아니거든? 우리 혜진이가 오늘따라 왜 이럴까? 엄마 아빠가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 딸이 좀 이해 좀 해줘. 왜 항상 나만 이해를 해? 이번엔 나도 그냥 절대 안 넘어가. 오빠가 양보하라고 해. 양보하기 싫으면 그냥 군대나 가버리던가. 저는 제가 소리를 버럭 질러놓고 제가 놀랐습니다. 나도 부모님께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러면 뭐래요. 부모님은 결국 부모님 뜻대로 하셨어요. 오빠 등록금을 내주시고 저는 한 학기 휴학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부모님은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휴학하고 한 학기 동안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제게 목표가 생겼거든요.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사실 돈을 벌면 저는 당연히 제 생활비를 하거나 학비에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제 생각만 하기로 했죠. 반년 바짝 고생하니 좋은 집은 아니어도 학교 근처에 허름한 월세집 하나는 구하겠더군요. 저는 바로 다음 학기부터 독립하겠다고 집에 통보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집을 구하자마자 곧바로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도 괘씸하셨는지 남은 학기 등록금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야 너무 서운했죠. 오빠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한 번 한 적 없이 꼬박꼬박 부모님께 손을 벌렸는데도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독립 좀 했다고 바로 지원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애써 억울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홀가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독립과 동시에 부모님에게서 벗어났으니까요. 부모님이야 제가 금방 지쳐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여기셨지만 저는 보란듯이 잘 살았습니다. 남은 두 학기의 학자금 대출에 월세까지 버겁긴 했지만 혼자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던 대로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됐어요. 항상 꿈꿔왔던 일이라 정신없이 힘들어도 참을만 했죠. 하루에 1시간도 앉아있을 시간이 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매일 근육통에 시달리고 수면 부족으로 얼굴이 퀭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면 할수록 간호사가 제 천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루 24시간을 거의 병원에서 생활하다 보니 남편도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남편도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였어요.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 친해졌는데 나이도 동갑이고 성격도 잘 맞아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죠. 아무래도 제가 3교대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 데이트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너무 애틋해지더라고요. 저희는 둘 다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배우자라는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하는데 철없이 서두르는 바람에 제가 너무 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남편 위로 누나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독립해서 시어머니와 남편 이렇게 단 둘만 살고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은 홀어머니라고 무조건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닌데 뭐하러 그러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자신이 집에서 나와야 살아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집을 구할 능력이 안 된답니다. 지금 시어머니와 사는 집이 청약으로 받은 거라 대출을 자신이 갚고 있다네요. 남편 없이 어머니 혼자 남매 둘을 키우셨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다 보니 힘들게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집에서 가장이었대요. 저도 나름 어렸을 때부터 오빠와 차별받는다 생각하고 컸는데
시누이에 비하면 차별당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시누이는 아예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었어요. 동생인 저희 남편 공부시키려고요. 남편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체대를 가야겠다고 해서 시누이가 체대 입시 학원까지 보내줬나 봐요. 그런데 기껏 학원을 보내놨더니 고3 때 갑자기 체대 말고 공부를 하겠다고 학원을 그만뒀다네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는데 남편이 은근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게 다 집에서 아들이라고 혼자만 귀하게 자라서 그런 거더군요. 남편이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도 시댁 식구들은 작은 월세집에 살았대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돈을 모아 전셋집으로 옮겼는데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시누이는 결혼하면서도 동생과 어머니가 걱정됐는지 여기저기 청약을 넣었나 봐요. 동생 집이라도 한 채 해주고 시집을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는 아파트 청약이 된 거더군요. 청약이라 시세보다 저렴하기는 해도 워낙 가진 돈이 많지 않다 보니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도 월급 받아 대출이자 갚기 바쁘다 보니 모은 돈이 없는 것도 당연했고요. 시어머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이라고는 청약이라고 당첨된 아파트뿐인데 돈 한 푼 없이 저희가 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갑자기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부모도 싫어서 일찍 독립한 애가 홀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살려고 하냐고요. 저도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야 새벽 근무에 밤 근무에 매일 3교대로 집에 들어가 봐야 씻고 잠만 자고 나오기 바쁘다 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해도 부딪힐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남편과 알콩달콩도 연애할 때 이야기지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 더 덜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딸도 아닌데 어머니와 남편 옆에 있다 보면 괜히 샘도 나고 소외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정도가 지나쳤거든요. 친정에 살 때 오빠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남편을 보면서 똑같이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아들 돌봐주는 보모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가, 너는 애가 남편 출근하는데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니? 새벽까지 근무하고 와서 이제 잠들었는데 나오기는 뭘 나와요. 행여나 혜진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자고 있는데도 다 들렸습니다. 저는 만약 아들이 새벽에 일하고 들어왔으면 저랬을까 싶더라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주말에 오전 근무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으면 조금만 달그락거려도 남편이 쉬는 날 모처럼 자는데 조용히 좀 나가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알았습니다. 세상에 절대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는 걸 말이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밤근무를 하고 와서 아침까지 자고 있었는데요. 주방에서 뭔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계속 뭔가를 먹으라고 성하셨고 남편은 됐다고 거절하고 있었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밥상을 또 거하게 차리셨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에서 깨서 주방에 나갔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웬 박스를 황급히 치우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게 뭔가를 숨기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뭔데 그렇게 숨기시냐고 저만 빼고 맛있는 거라도 드시는 거냐고 농담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민망했는지 먼저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거 먹어봐. 이거 염소에다가 좋은 약재란 약재는 다 넣어서 만든 한약이래. 딱 보니 어머니께서 남편 것만 한약을 지어오셨나 보더라고요. 사실 한약이야 아들 것만 지어올 수 있죠. 한약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온 식구가 다 어떻게 먹겠어요. 하지만 서운한 건 바로 그 뒤에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너야 간호사인데 네 몸 얼마나 알아서 잘생기겠어. 근데 우리 아들 좀 봐라. 결혼하고도 마누라 밥 제대로 한 번 얻어먹지 못해서 그런가 아주 결혼 아들이 더 말랐다. 내가 보기 안쓰러워서 한 재 지어준 거니까
네가 아침마다 챙겨 먹여. 어머님이 항상 알아서 잘 챙겨주시는데 뭘 저까지 챙겨요.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연세도 많으신데 돈 있으시면 어머니 좋은 거 사드세요. 앞으로 먹을 날 많은 아들만 주시지 말고요. 어머니가 답답해서 저도 한 소리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아들이 뭐라고 항상 그렇게들 아들 걱정만 하고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걱정한 것보다 힘들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대로 제가 집에 계속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부딪힐 일이 없었죠. 오히려 제가 죄송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집안일도 거의 혼자 다 하시고 남편까지 살뜰히 잘 챙겨주시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해서 용돈도 챙겨드리고 선물도 자주 사다 드렸어요. 제가 같이 살기는 하지만 특별히 챙겨드리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힘들더라고요. 글쎄 시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딸이 어머니가 사는 집에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집은 자기 어머니랑 동생만 사는 집이 아닌 올케인 저도 사는 집이잖아요. 툭하면 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며 과일을 가져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집에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고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는 밤늦게까지 있다 가는 일도 허다했죠. 저는 일반 직장인처럼 오전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새벽 근무하고 와서 간신히 좀 자려고 하면 애들까지 데리고 우르르 와 시끄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자고 있으니 아예 깨우더라고요. 올케, 좀 일어나봐. 올케는 집에 시누이가 왔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 오셨어요? 제가 새벽 근무하고 이제 막 왔거든요. 어제는 응급환자도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올케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장도 안 봐나? 올 때마다 보면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어. 우리 애들 배고픈데 외숙모가 맛있는 것 좀 해줘봐. 너무 피곤해서 바로 누워서 자고 싶은데도 시누이는 올 때마다 저를 깨워 밥 타령을 했어요. 냉장고에 뭐가 없네 있네 하면서 조카들 맛있는 거나 좀 해주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마트 배달로 고기랑 과일 다 시켜놨었는데 형님이 다 가져가셨던데요. 어머 올케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내가 뭐 냉장고를 털어가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아이고 새아가 네가 집에 통 있질 않으니까 냉장고에 고기랑 과일 매일 그냥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 시누이 좀 준 거야. 가족끼리 나눠 먹을 수도 있지. 너는 쪼잔하게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 그러게 올케가 생각보다 손이 작네. 그리고 가족들이 먹는 건데 며느리가 먹는 거에 좀 신경 좀 써. 맨날 핸드폰만 띡띡 보고 대충 사니까 고기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영 상태 안 좋고 맛도 없더라. 제가 마트 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형님이 오셔서 장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 결혼 전에 신우이가 저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신우이가 얄미웠습니다. 신우인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매달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있어요. 장보고 공과금 내는 생활비 카드야 따로 드렸지만 그래도 어머니도 따로 쓰실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때때마다 선물도 많이 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 복권 사는 거 말고는 당신한테 돈 쓰는 게 없는 분이다 보니 계절마다 제대로 된 옷 한 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옷이며 화장품 같은 평소 어머님이 안 사시는 것들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보면 어머님이 제가 사드린 걸 전혀 쓰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시누이한테 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두 번은 모른 척 했어요. 어머니가 제게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사다 드린 걸 자기 딸에게 주고 싶어서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물건은 저도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돈은 달랐어요. 시누이가 집에 올 때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린 생활비를 야금야금 뺏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까지 집안의 가장이었던 시누이가 시집가서 힘들게 사는 게 시어머니는 안쓰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나가서 돈을 벌면 뭐해. 어디다 쓰는지 생활비라고는 쥐꼬리만큼만 주고 애들 학원비도 아까워서 덜덜 떠는데. 김서방도 힘들어서 그럴 거야. 힘들어도 애들 생각하고 참고 살아. 돈이야 힘들면 엄마가 다 도와줄 테니까.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버지 없이 네가 시집가기 전까지 이 집 가장 노릇을 다 했는데 엄마가 없어도 어떻게든 만들어다 가져다 줘야지. 옆에서 주워듣기로는 신우이랑 아주버님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결혼하면서 그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전셋집 보증금으로 지금 아파트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다 냈다고 해요. 그러는 바람에 정작 신우이는 결혼할 때 수중에 한 푼도 없이 결혼을 한 거죠. 신혼 때야 별말 안 하던 아주버님도 자식이 둘이나 생기고 나이가 들다 보니 신우이에게 결혼할 때 해온 게 아무것도 없다고 구박을 하나 보더라고요. 더군다나 신우이가 매일같이 친정에 드나드니 자기가 벌어오는 거 친정에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고 꼬투리까지 잡나 보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아주버님을 몇 번 보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생신 때나 명절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오지 않는 거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신우이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저희 시댁 분위기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셋이 똘똘 뭉쳐 온갖 힘든 일들을 버티며 살아서 그런지 서로 굉장히 애틋하더라고요.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가족의 일원인데 저에 대한 배려 없이 멋대로 행동하시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정이 뚝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칠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칠순이시니 형님네 식구까지 다 해서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갈까 했어요. 제 딴에는 남편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식구도 많은데 돈 많이 들게 여행은 무슨. 그냥 어머니 쓰시라고 용돈 드리자. 용돈이야 매달 드리는 거고 명색이 칠순인데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건 해야지. 여행이 좀 부담되면 가족 사진이라도 찍을까? 됐어. 우리 엄만 돈 좋아해. 그래도 칠순인데 한 500 정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저는 남편 말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도 아니고 아무리 시어머님 칠순이라도 현금으로 500을 드리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500이 있기는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 수중에 절대 500이라는 돈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눈치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 전에 적금 드는 거 있었잖아. 그거 돈 넣은 지 꽤 되지 않았어? 그 돈, 그거 어머니 드리면 되지. 남편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아주 쉽게 말하더군요. 저는 왠지 괘씸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기분 나쁠까봐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결혼하고 나서 집안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제가 내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엄연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영 돈을 잘 못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내 적금? 그 적금 나중에 우리 아이 생기면 쓴다고 모으는 거잖아. 그리고 적금 만기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지금 그걸 해약하라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적금만은 열심히 모았습니다. 아직 아이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생길지 모르니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더러 생활이 빠듯해서 힘들 텐데 대단하다고 해놓고선 이제와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저런 소리를 해대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니 생신이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쓰고 다시 모으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500은 너무 많아. 당신 왜 말이 바뀌어? 어머니랑 누나네 여행까지 생각했으면 당연히 그 정도 생각한 거 아니었어? 도대체 어디로 여행을 가면 500이나 쓴답니까? 해외도 아니고 고작 해봐야 1박 2일 가는 건데 남편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과장되게 행동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오히려 제 말에 서운하다는 듯 굴었어요. 여행이야 가게 되면 당연히 형님네랑 반반씩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무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우리가 여행 가자고 했으면 우리가 내는 거지. 왜 누나한테 반을 내라고 하냐? 그게 말이 되냐? 저야말로 도무지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희 친정은 생신이든 여행이든 일이 있으면 오빠와 뭐든지 반반씩 했어요. 심지어 오빠가 오빠라고 더 낼 때도 많았고요. 당연히 집안마다 상황이 다르니 다 똑같이 할 수야 없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왜 화를 내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남편이 이상하게 군 대에는 다 이유가 있더군요. 남편은 다 꿍꿍이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했나 보더군요. 어머니께 용돈을 드린다는 명분으로 제게 500을 받아서 일부만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려던 거였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연히 제가 남편 통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야, 내가 네 돈 떼어먹냐? 금방 갚을 테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줘. 와이프한테 돈 받으면 내가 바로 보내줄게. 밤근무를 마치고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왔더니만 제가 방에 들어오는 건지도 모르고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제 등장에 남편이 얼마나 놀랐는지 글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핸드폰까지 바닥에 떨어뜨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촉이 왔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뭔가 일을 벌렸다는 걸요. 저는 친구랑 무슨 돈 이야기를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친구한테 빌린 돈이 좀 있었는데 그걸 내가 깜빡하고 안 갚았지 뭐야. 깜빡? 아무리 그래도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친구한테 빌린 돈을 깜빡해? 뭐 때문에 빌렸는데? 그게, 그 사실은 아주 예전에 어머니 디스크 수술하실 때 그때 빌렸어. 남편은 점점 더 수상하게 말까지 버벅거리더군요. 어머니 보험 있잖아. 보험금 다 나왔을 텐데 친구한테 왜 돈을 빌렸어? 얼마나 빌린 건데? 300, 300. 300? 그렇게 큰 돈을 아직도 안 갚았어? 그날 저는 남편에게 대판 퍼부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니 보험이 다 있는 걸로 아는데 남편 말로는 그 당시에는 보험이 없었대요. 디스크 수술한 이후 보험을 들었다나요?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빌렸답니다. 저는 그런 중요한 일을 까먹으면 어떡하냐고 다그쳤어요. 저는 급한 대로 제가 가진 돈에서 300을 줬습니다. 빨리 갚으라고요. 저는 멍청하게 남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의 수술비로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건 새파란 거짓말이었습니다. 돈 300만 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오후에 출근을 했는데 병원이 발칵 뒤집혔더군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이런 망할 놈의 남편 새끼가 아주 대형 사고를 쳤더군요. 남편은 10년 넘게 다닌 병원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이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더라고요. 병원 환자 정보를 빼돌려서 제약사에 팔아먹었대요. 정말이지 저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이 부부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저까지도 의심을 받았어요.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이후 당연히 저는 혐의가 없다는 사실은 확인받았지만 병원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병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저를 믿지 않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병원을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남편까지 병원에서 잘린 마당에 저까지 병원을 그만두면 저희 부부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남편은 병원에서 잘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까지 내고 나니 정말 통장이 텅텅 비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에게 실망하기야 했지만 결혼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그런 짓까지 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일이 일단락 되어갈 때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그런 짓까지 했는지요. 남편은 제 질문에도 대답 안 하고 우물쭈물했어요.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리고 너랑 나는 이혼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 여보, 제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우리 엄마 알면 쓰러져, 자기야. 그러니까 헛소리 말고 빨리 사실대로 말해. 안 그러면 지금 바로 어머니한테 말할 거니까. 정신 나간 짓이나 하고 다니는 주제에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한다고 했더니만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차라리 듣지 말 걸 그랬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어서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아주 잘못 본 거였어요. 남편, 아니 이 인간이 알고 보니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환자 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불법 도박까지 아주 불법적인 일에 도 같은 놈이더군요. 결혼 전에 친구들하고 잠깐 하다가 돈을 잃고 안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시작했대요. 자기가 나보다 잘나고 돈도 잘 버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미안하잖아.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당신한테 돈 벌어다 주고 싶어서 그랬어. 병신도 이런 병신이 따로 없더군요. 남편은 이런 와중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모르고 제 탓을 했어요. 저도 남편 마음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시댁에서야 남편이 잘나고 대단한 아들이지만 저희 친정에 가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고 저보다 버는 돈이 적다는 것도 싫어하셨죠. 그러다 보니 가끔 저와 남편을 보고 부모님이 걱정 어린 소리를 하셨는데요. 남편은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3교대 하면 매일 불규칙하게 생활해서 몸도 많이 안 좋을 텐데 조금 편한 부서로 옮기든지 아니면 일반 병원으로 옮기지 그래. 혜진이 얘가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겠어요? 제 남편이 버는 게 시원찮으니까 자기라도 더 벌려고 악착같이 그러는 거지.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래.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응급실에서 일하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지. 내 꿈이 수간호사잖아. 수간호사 되려면 계속 3교대 지원해야 돼. 그러니까 괜히 이사방 앞에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그럴 때마다 저도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워낙 사람을 조건으로 보고 따지시는 분이다 보니 남편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한 짓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로 시간을 좀 갖자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속여온 남편과 이대로는 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자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요. 여보, 내가 절대 도박에 손 안 대고 자기한테도 거짓말 안 할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은 손까지 싹싹 빌며 아주 사정사장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통을 쥐어받고 싶었어요.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났나 싶어서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대책을 이야기하라고요. 직장도 잃고 아내의 신용도 잃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인 건지 정확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나 병원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매일 아픈 사람들만 보고 일하는 것도 적성에도 안 맞고 이 김에 아예 다른 일 찾아볼게. 10년 넘게 병원에서만 일한 사람이 지금 와서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해. 기껏 기회를 줬더니만 한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이지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대형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해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또 일이 터지더군요. 이 집안에는 아주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늦은 밤 연락도 없이 시누이가 짐을 싸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조카 둘까지 데리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집에 들어와서 바닥에 앉자마자 펑펑 울더라고요. 시누이의 행동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얼굴에 걱정이 잔뜩 서려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엄마, 김서방 이 자식이 매일 집 나가면 안 들어오고 뭔 짓을 하고 다니나 했더니만 글쎄 밖에서 딴 년이랑 살림을 차린 거 있지?
신우이의 말에 당황한 저는 조카들부터 챙겨 방에 들어가 재웠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도 그렇지 애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 앞에다가 두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에 들어와서도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큰 집안이 다 울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데도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긴 한 것 같았습니다. 조카들을 재워놓고 방에서 나갔더니 거실은 초상집이 따로 없었어요. 신우이는 아직도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을 치고 계셨죠. 남편은 잔뜩 화가 나 있었고요. 남편은 지금 당장이라도 아주버님을 찾자가 가만 안 둘 기세였어요. 아이고, 내가 이 김서방, 이놈을 얼마나 믿었는데. 불쌍한 우리 딸, 아버지 없이 자라서 고생만 한 애라고 제발 속썩이지 말고 행복하기만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자식이 감히 바람을 피워? 얼마 전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우다 걸렸다네요.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눈이 맞아서 아예 그 여자 집에서 살다시피 한답니다. 신우이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증거라도 잡으려고 아주버님 뒤를 밟았는데 그 사실을 안 아주버님이 적반하장으로 신우이에게 아주 난리를 쳤답니다. 그 상간녀는 아주버님이 유부남인 걸 모르는데 그 앞에 신우이가 나타났다고 쌩 난리를 쳤다네요. 정말이지 쌍놈도 그런 쌍놈이 없더군요. 신우이는 아주버님과 싸우다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왔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누나가 나오면 어떡해. 그 거지 같은 새끼를 내쫓았어야지. 자기 명의로 된 자기 집이라고 나더러 당장 나가라는데 그럼 어떡해. 지금 안 나가면 애들도 못 데리고 나가게 한다는데. 신우이는 제 앞에서는 매일같이 큰 소리치고 얄미운 소리도 척척 해대더니만 자기 남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바보였나 봐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만 흘리시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간간히 닮은 게 없어서 엄마 팔자를 닮느냐고 중얼거리셨어요. 시어머니도 평생 남편 없이 혼자 남매를 키우셨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셨을 테죠. 그러다 보니 아이 둘을 앞으로 신우이 혼자 키우며 살 생각을 하니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위자료도 한 푼 제대로 못 받으면 앞으로 우리 애들이랑 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네가 뭘 걱정해. 엄마가 다 책임져. 김서방, 그 자식이랑 소송해서라도 위자료 받아내고 가만히 안 둘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걱정부터 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도 한 푼 없으면서 어쩜 저렇게 쉽게 책임진다는 말을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모자지간이 똑같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한마디 상의 없이 아주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누나,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지 뭘 걱정해. 저는 남편 말에 진심으로 너무 놀라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남편 말은 며칠만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이 집에서 같이 살자는 말 같았거든요. 물론 신우이 상황이 안 됐다는 거야 저도 잘 압니다. 조카들까지 있으니 저도 지금 당장 신우이를 내쫓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을 한 건 아주버님이니 그 집에서 아주버님을 쫓아낼 생각을 해야지 왜 이 집에서 같이 살 생각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은 시간이 늦었으니 시어머니 방에 신우이가 잘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저와 남편은 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정말 신우이를 이 집에서 데리고 살 생각이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혼자도 아니고 조카들도 있는데 이혼하고 당장 갈 곳 없으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지. 당신은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남편은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걸까요? 바로 얼마 전 본인이 친 사고가 기억이 나지 않나 봅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굴 수가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이가 없는 게 가만 보면 남편은 시어머니나 시누이에 관련된 일이라면 항상 욱하고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굴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렇지 명색이 저도 아내인데 항상 보면 저는 뒷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서럽고 서운해서 순간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이건 남편네 집에 제가 끼어 들어와서 사는 꼴이 된 것 같더군요. 당연히 당신이랑 사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럼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 생활비에 집 대출까지 다 갚고 있잖아. 그런데도 이 집에 대해서 나한테 선택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 더군다나 지금은 내가 이 집 가장인데. 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밖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저도 모르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딱 보면 몰라? 올케가 준영이보다 돈 좀 잘 번다고 지금 위세 부리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올케 어떻게 가장이란 소리를 해? 이 집 명의도 준영이 거고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다 내 돈으로 냈는데 이 집 올케 지분이 얼마나 된다고 쌩난리야. 형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한 집에 있는데 큰 소리까지 치면서 남편을 잡기를. 알았어. 올케가 그렇게 싫으면 지금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누나, 나가길 어딜 나가. 혜진이가 절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이 집에서 나가긴 왜 나가? 어머니 여기가 네 집인데. 남편은 혹여나 시누이가 정말 나가기라도 할까봐 걱정되었는지 시누이 앞까지 가로막았습니다. 아주 나가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이 집이 아예 시누이 집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저는 그 꼴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싫더군요. 저는 아무리 봐도 남편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어렵고 시누이와의 상황도 불편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참고 견뎠던 건 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만 믿고 이 집에 들어와 살았던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모두 다 남편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전 제가 남편에게 집에서 오빠와 차별을 많이 받고 컸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저를 안쓰러워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받지 못한 사랑까지 해서 저를 넘치게 사랑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멍청하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흔해 빠진 가멀 이설에 속아도 단단히 속은 거였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만 만나지 않았다면, 남편과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최소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것 같았어요. 네가 문제야, 문제. 이게 다 네가 문제라고. 팍. 저도 모르게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남편의 면상을 갈기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 행동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와서 남편 얼굴을 부둥켜 안으셨어요. 그러더니 제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저도 더는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얼굴에 손댄 건 저도 죄송해요. 근데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니, 저 이 집 가장 맞아요. 어머니 잘난 아들이 병원에서 대형 사고 치고 잘렸다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만은 비밀로 해달라고 제 앞에서 싹싹 빌었지만 더는 안 되겠더군요. 저는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올라와서 금방이라도 돌아버리겠는데 꾹꾹 누르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구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의 상황에 대해 또박또박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시누이는 제게 맞은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손으로 곧바로 등짝을 때렸어요. 이 자식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가 너 그 짓거리 한 번만 더 하면 손모가지 잘라버린다고 했어 안 했어? 도박질하는 것도 개집질하는 거랑 똑같아. 너도 네 매형이랑 똑같은 거라고. 알고 보니 남편의 거지 같은 버릇을 시누이도 알고 있더라고요. 대학 때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 짓거리를 하다가 돈을 날려서 시누이가 해결해 준 적이 있었대요. 그때 시누이랑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또 손을 댄 거였죠. 형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맞아요. 도박이나 바람이나 매한가지죠. 그럼 저도 형님처럼 이혼할래요. 저는 저 인간 거짓말하는 거 못 참아주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될 대로 되라였어요. 남편이야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하겠다고 무릎까지 꿇고 저와 약속했지만 사람 일이 어디 그런가요?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개망신을 한번 당해봐야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저도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남편 정신 차리게 하려고 버럭 내지른 거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갑자기 헐레벌떡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대뜸 뭘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제 두 손을 꼭 잡고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세아가,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아들놈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저게 철딱서니가 없어. 네, 지금이라도 아신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처음이라 몸둘 바를 몰랐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방에서 가져온 종이를 제게 건네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더 놀랐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고생한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거 너 다 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내 아들 믿고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제게 건넨 건 다름 아닌 로또 종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복권 아니야? 이걸 왜 올케로 줘?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께서 복권 1등에 당첨되셨답니다. 매주 까먹지도 않고 로또를 사시더지만 정말 1등이 되긴 했더라고요. 그 어렵고 대단한 걸 시어머니는 아들도 아닌 딸도 아닌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들놈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 이걸로나마 다 갚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의 마음이니 제발 받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엄마, 이걸 왜 혜진이를 줘? 아들이 나를 줘야지. 역시나 철딱선이라고는 없는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눈치 없이 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준 로또 종이를 탐내고 있었어요. 너는 입 닥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집 가장은 우리 며느리 혜진이가 맞아. 앞으로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살 생각이면 하루라도 빨리 취직해서 돈 벌 생각들이나 해. 그래야 이 집에서 먹고 자게 해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행동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가장은 저이니 시누이와 남편더러 제 말을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와, 암튼 우리 엄마 대단하다니까? 애지중지하던 아들 이혼당할까봐 며느리한테 붙는 거야? 우리 엄마 태세 전환 장난 아니네. 자식이라고 꼴랑 둘 있는 거 당장 둘 다 이혼남 이혼녀 되게 생겼는데 그럼 어미가 돼서 가만히 있어? 한 놈이라도 말려야지. 시어머니는 정말 태세 전환이 빠른 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사실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옛말에 자기 처자식도 팔아먹는다는 게 도박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남편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남편과 저는 떨어져 지냈어요. 친정에서 지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로또는 그대로 시댁에 두고 나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기로 한 거니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셨습니다. 혹시나 네가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줬는데도 저놈이 또 도박에 손대면 그때는 내가 내 손으로 아들놈 신고할게. 세아가 제발 날 좀 믿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렴. 저는 고민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32평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어른 넷, 아이 둘까지 해서 아주 복잡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복권도 당첨됐는데 왜 아직도 그 집에 사냐고요? 저희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에 작은 주택을 하나 샀어요. 아직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복권 1등 당첨금 18억 원에서 세금 떼고 못 떼고 나니 남는 것도 얼마 없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시누이였어요. 사장님, 오늘 일찍 마감하고 우리 오랜만에 삼겹살 파티 어때요? 흑전하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농땡이야. 마감까지 다 하고 들어와. 삼겹살 파티는 쉬는 날 하고.
암튼 우리 올케 사장님 완전 야박하다니까.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직접 가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주신 당첨금 중 일부를 떼서 남편과 시누이에게 가게를 차려줬습니다. 업종은 제가 추천했어요.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아서 시누이 앞에서 말한 적은 없었지만 사실 시누이가 음식을 참 잘해요. 그래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를 같이 도와서 가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복권 1등 당첨금이 있다고 해도 크게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보다 훨씬 상황은 좋아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야 제가 꿈꾸던 수간호사도 될 테니까요. 저에게 경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전쟁통에도 애는 생긴다더니 그 난리통에도 임신이 되긴 하더군요. 남편은 뱃속 아기에게 약속했어요. 다시는 나쁜 짓에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요. 저야 남편을 100% 믿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어머니를 믿기로 했습니다. 살다 보니 남편보다 제가 시어머니와 성격이 더 잘 맞더라고요. 임신하고 벌써 막달이 다 되어가서 이번 달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덕분에 시누이랑 남편이 반찬 가게 일로 바쁠 때는 저와 시어머니가 조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손발이 얼마나 척척 맞는지 조카들도 엄마랑 있을 때보다도 더 좋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도 시어머니와 함께라면 잘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직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저도 이 집안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어머니야 자기 아들이 한 잘못이 있으니 애써 제 비위를 맞춰주려고 노력하시는 걸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그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눈치도 보고 비위도 맞추면서 나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얼마나 별의별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가족들을 믿고 잘 헤쳐나가보려고 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 내에 나름 유명한 가업을 물려받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어엿한 60대의 가장입니다. 아이들은 일남일녀로 아들은 유학길에 올라 미국에서 생활 중이고 딸은 이제 취업한 지 1년가량 지났습니다. 저희 집은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유명한 세차장입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고객이 많아 대기표를 받아도 집에 돌아가는 실정이죠. 현재는 직원들이 많아 매일 가진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사업장에 방문합니다. 딸아이는 아직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 독립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딸과 함께 놀러 다니는 일도 많았죠. 못해도 2달에 한 번은 가족여행을 가고 종종 외식도 하며 여느 단란한 가정처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3달 전부터 딸아이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있는 저를 조르며 밖에 나가자며 팔을 이끌었던 딸이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로서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이제 딸도 어엿한 숙녀고 여자였기 때문에 연애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죠. 집에 귀가할 때 꽃다발을 들고 오거나 쇼핑백을 가져와 들킬까봐 살금살금 걸어가도 못 본 척 해주며 딸의 연애를 응원했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가족끼리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약간 심장이 덜컹했어요. 아빠, 나 할 말 있어. 할 말?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나 만나는 사람 있는데 아빠랑 엄마한테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 엄마, 아빠 언제 시간 돼? 눈치 보고 있는 딸의 표정이 얼마나 귀엽던지. 집사람과 함께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마주치고 싱긋 웃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바라보자 딸도 긴장이 풀린 듯 환하게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언젠가는 올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과거 아내와 만날 때도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기에 적어도 결혼에 있어서는 자식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상견례 날짜는 빠르게 잡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어디가 좋을지 상의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같이 알아봐 주었고, 얘기가 나온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 상견례를 하러 출발하게 됐어요. 처음인지라 저도 많이 긴장이 되더군요. 아내에겐 긴장하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론 저도 무척이나 떨렸어요. 사실 딸이 진지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남편 될 사람 부모가 우리 부부를 어떻게 볼지, 반대로 시간은 어떨지 등등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배더라고요. 그렇게 맞춤 정장까지 빼입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딸은 뒷좌석에서 화장을 고치느라 바쁘고, 아내도 평소와는 달리 긴장한 표정으로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가족들은 모두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달려온 1시간 후 드디어 상견례장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추었고 예비 사돈과 사위가 물끄러미 저희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백발이지만 깔끔하게 무스를 바른 예비 사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어요. 덩달아 제 얼굴도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어 버렸어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목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입 밖으로 신음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곧바로 상황을 인지한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참을 수 없이 올라오는 분노를 짓누르려 애를 썼어요. 그 순간 예비 사돈이 의자에서 일어나 빠르게 달려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희중아, 희중이 맞지? 너는 이한?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모두가 물었지만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더니 그놈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을 허벅지에 올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자기 품보다 조금 더 큰 정장을 어색하게 차려입은 예비 사위가 뛰어나와 제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허나 예비 사도는 제 이름만 불렀고 옛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떠올라 순식간에 머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제 볼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곧바로 뒤돌아서 문을 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두 팔로 저를 강하게 부여잡았어요. 제발 나를 용서해줘. 잘못했다,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부여잡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용서할 생각 없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상견례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이 남자와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나오고 나서도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딘가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어야 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일인지 모르실 테니 이제부터 잠시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제 오른쪽 다리는 불편했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어 의사로부터 소아마비라는 진단을 받았고 부모님은 땅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주저앉았어요. 가업을 물려받아야 할 금쪽 같은 아들이 소아마비라는 사실에 부모님은 며칠째 세차장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지만 생활력 강한 성격 덕택에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함께 출근하시던 부모님은 타고난 신체적 장애로 차별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극진한 정성으로 교대로 근무하며 저를 보살피셨어요. 그럼에도 제가 걱정되셨는지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게 물으시곤 했죠. 희중아, 다리 아프진 않니? 엄마가 좀 주물러 줄까? 괜찮아요, 엄마. 얼른 일 나가세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때때로 경련이 올 때도 있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무릎을 부여잡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늘 잘 둘러대곤 했어요. 제가 아프더라도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는 건 더 싫었으니까요. 다행히 초등학교도 착한 친구들을 만나 문제없이 잘 졸업했습니다. 문제가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지만 다리가 불편해도 학교 생활을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턴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 학창시절 때의 기억으로 평생을 마음에 큰 상처를 지고 살게 됐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연을 만들게 됐습니다. 입학식 날은 부모님이 세차장 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언제 끝날지를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와 자식들과 함께 교사에게 인사를 건네는 부모님들이 가득 찬 교실 안은 언제나 그렇듯 어수선했어요. 문득 시선이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눈길을 돌리자 노란 머리로 염색한 남자아이 한 명이 희죽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아무 생각 없었지만 왠지 그 노란머리 남자아이의 시선이 어딘지 모르게 불쾌하고 쎄해서 몸이 저절로 떨려왔어요. 당장 다음 주면 입고 나갈 중학교 교복을 다림질하며 어머니가 물어봤을 때도 그 남자애가 떠올랐지만 그냥 그렇지라는 무뚝뚝한 대답만 한 후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내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분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다리로 부모님은 돌아가며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어요. 차로 20분 거리였던 중학교로 가는 풍경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 반, 낯선 마음 반으로 차에서 내렸고 과일통을 챙기라는 부모님 외침을 뒤로 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웅성거리며 서로 모여서 떠드는 반 아이들 틈 사이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자리 배치표를 참고하여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는 26번으로 창가 쪽에 위치한 맨 끝자리였습니다. 나쁘지 않네. 지루하면 밖에 쳐다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앉았고 주변 친구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다 저번 주에 보았던 노란 머리의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쩐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한 채 주위를 계속 둘러봤습니다. 초등학교와 달리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다들 저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리도 이렇고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탓에 친구 사귀기도 어려웠어요. 그때 어떤 친구가 말을 걸어왔어요. 개구쟁이 같은 표정에 낡은 교복을 입고 있는 아이였는데 바로 앞자리에 앉아 뒤돌아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따 학교 끝나고 뭐해? 아무것도 안 해 라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가로젓자 은성이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수업은 선생님과 과목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부모님이 서 계시는 교문에 은성이와 함께 나갔어요. 등교 첫날 아들이 데려온 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부모님은 흔쾌하게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걸 허락해 주셨고 곧바로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란머리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쉬는 시간에 마신 음료수 때문이었을까요? PC방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순간 들어오는 사람과 어깨가 세게 부딪혔어요. 저번 주에 본 절름발이네. 고개를 들자 노란 머리에 익숙한 얼굴이 씩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죠. 학교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인지 똑같은 교복 차림이었고 시선은 자연스레 명찰을 향해 갔습니다. 이한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인 씩 웃는 표정으로 툭 하며 제 어깨 한쪽을 치며 화장실 문 안으로 들어갔고 어쩐지 아려오는 한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맞은 어깨보다도 불길한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어요. 다음에 또 보자는 그 말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실행이 되더군요. 전날 잠을 설쳐 유독 피곤한 날이었어요.
근데 자리에 앉기 전 문득 이상함을 느껴 고개를 낮춰 책상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라며 육성으로 소리칠 뻔했지만 소심한 마음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랍에는 더러운 쓰레기 조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지? 라고 묻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절름발이, 이따 쉬는 시간에 나 좀 보자. 너를? 그래, 말귀 못 알아듣냐? 좀 보자고. 고개를 돌리자 노란 머리 아이가 두 손을 주머니에 꽂고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머리의 주변에는 그의 패거리로 보이는 아이들 3명이 아무 말 없이 희죽거리며 함께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들 덩치는 또래 친구들과 비슷했으나 떼거지로 몰려다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무리 같아 보였어요. 교실 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적막이 되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았고 창피함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당시엔 무서운 마음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걱정으로 가득 차 이미 수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렸고 툭툭 소리가 나는 교실 뒷문을 바라보자 노란머리 패거리 중 하나였던 갈색머리가 손짓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절름발이 일로 와봐라. 빨리 안 올래? 순간적으로 은성이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잠에 빠진 모습에 깨울 생각도 접었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교실 문을 나선 저는 곧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콜록거리며 눈을 비벼 간신히 앞을 바라보자 앞에 노란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하루에 한 번 매점 가서 빵 사와라. 빵 사오라고. 안 사오면 알지? 그날부터 저의 매점 출석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가져다 주지 않으면 온갖 욕설과 함께 친구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드는 등 보복적인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오른쪽 다리를 때리려는 신용을 했고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저를 붙잡고 물으시기도 했어요. 희중아, 너 아무래도 표정이 너무 안 좋다.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혹시 다리 때문에 애들이 놀리기라도 하는 거니? 저희 어머니는 제 다리가 아이들 사이에서 약점이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던 걸까요? 어쩌면 당연했던 걸까요? 저는 어머니의 말에 노란머리 패거리들을 그대로 일러바치고 제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미련하게도 아니라고 재차 둘러댔어요. 그러다 사건은 얼마 안 가 터졌습니다. 매점에 다녀와서 잠깐 사물함에 넣어두었던 간식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께 받았던 용돈도 그날 마침 집에다 두고 가져오지 못했던 날이라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빈손으로 노란머리에게 가면 분명히 더 큰 후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다급하게 여기저기 찾아 헤맸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곧 수업 시간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저에겐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께 혼나는 것보다 친구들에게서 올 보복이 더 무서운 저였기에 아무 생각 없이 교실 밖을 뛰쳐나가 매점으로 갔어요. 아저씨, 여기 간식 놓고 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놓고 갔어, 학생. 무뚝뚝한 아저씨가 손짓으로 X표를 해보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절망,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군요. 급한 상황이라 어찌됐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갑자기 어지러지더군요. 가만히 앉아서 뚝뚝 흐르는 눈물에 눈을 감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치더군요.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은성이가 과자 봉지와 우유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갖고 가. 꼭 갚고. 아무 말 없이 은성이를 쳐다봤어요. 은성이 눈에는 정말 바보 같아 보였을 거예요. 매점 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꼴이라니. 간식을 빨리 받으라며 씩 웃는 은성이를 보며 덥석 받을 수는 없더군요.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창피함에 눈물이 더 터져 나왔고 은성이는 말없이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2주 전부터 은성이는 제가 매점에 가는 것을 의심스럽게 봤어요. 어느 날은 자는 척하며 교실 문 밖을 나서는 저를 따라가 봤다고 했죠. 평소에 불량식품을 잘 먹지 않던 제가 매점에서 매일 한 움큼 사는 것을 보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에게 티를 내면 제가 너무 창피해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쭈뼛거리며 말하더군요. 네가 자존심 상해할까 봐. 아무튼 이거 가져가. 걔네가 또 너한테 무슨 짓 하면 어떡해. 고마워. 그 순간 고맙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눈물이 나던지. 자기가 대놓고 싸워주진 못해도 도와줄 순 있다고 창피해하지 말라며 어깨를 토닥이는 은성이가 너무 듬직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자기도 피해를 받을까봐 도망쳤을 텐데 말이죠. 그날 이후 은성이와 저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가끔씩 은성이는 제가 등교할 때마다 미리 간식들을 사서 책상 위에 올려놔 주었고, 남자 화장실에서 제가 오래 나오지 않을 때면 선생님 오셨다고 화장실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쳐주었죠. 덕분에 노란머리 무리의 괴롭힘도 조금은 약해질 수 있었어요. 가끔씩 짓궂은 장난을 칠 땐 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노란머리 무리들의 괴롭힘도 여전했고요. 하지만 괴롭힘이 있었다 한들 친구가 있으니 버틸만 했어요. 그것도 잠깐이었지만요. 늘 그렇듯 은성이와 같이 PC방에 걸어가고 있는데 은성이가 공원 벤치에 잠깐 쉬었다 가자며 팔을 잡아 끌었어요. 평소처럼 낄낄거리며 재밌는 이야기를 늘어놓던 은성이가 갑자기 조용해지더군요. 물끄러미 은성이를 바라보자 은성이가 제법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뗐어요. 나 전학가. 뭐라고? 감추려고 했지만 놀랍고 아쉬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을 겁니다. 제가 학교 생활 동안 가장 의지한 게 은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은성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별에 기분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어요. 무섭게 내려앉은 분위기에 은성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용직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사고를 당해 일을 못 나가게 됐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부려대고 있어. 이제 집안 물건들을 대신 가져가. 어머니가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한 달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가게 됐어. 은성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은성이는 어떤 집인지 아직 어머니께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말을 아꼈어요. 아마 어린 마음에 친구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은성이는 얼마 안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를 잊지 말라면서 삐뚤빼뚤 쓴 핸드폰 번호와 웃는 표정의 캐릭터 하나를 쪽지에 남겨두고 말이죠. 은성이가 없어지자 저는 더 무서워졌어요. 은성이가 없는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되었어요. 은성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노란무리 아이들은 혼자가 된 제 모습이 재밌기라도 한 듯 비웃었고요. 괴롭힘도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무리들이 저희 집이 꽤 잘 사는 걸 알게 됐나 봐요. 그날은 괴롭힘을 크게 당하지 않고 학교에 부모님 세차장으로 향한 날이었는데 세차장에 그 아이들이 있지 뭐예요? 희중아, 너 친구들이라며?
친구들이 일 도와주고 있었어. 엄마가 돈 줄 테니 친구들이랑 좀 놀다 와. 감사합니다, 아줌마. 희중이랑 놀다 올게요. 어머니는 세상 환한 얼굴로 저를 부르며 제게 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만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아이들은 세차장을 나서자마자 당연히 제 돈을 빼앗았고 매일같이 그 짓을 반복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늘 제게 돈을 쥐어주시며 희중아,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다행이구나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만큼 제 속이 타들어갔을 때가 없을 거예요. 이제는 나로 모자라 부모님까지 이 아이들에게 이용당하는 생각이 들자 정말이지 모조리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바로 입을 열어 어머니에게 말을 한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실지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일단 말이라도 해야 이 사태를 중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 아이들에게 돈 주지 마세요. 걔네들 제 친구들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매일 놀러 다니면서. 아니에요. 저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어머니는 역시나 제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자초지종을 물으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으실까봐 세세하게 그간의 괴롭힘을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그 아이들이 제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사실 정도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얘기만으로도 이미 충격을 받으셨는지 일을 하시던 아버지에게 곧바로 이 소식을 전하셨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곧바로 학교로 뛰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이랑 조금 다르다 해서 이런 식으로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가해자들 부모님과 선생님을 상대로 울부짖으셨고 선생님도 그분들도 딱히 무슨 말씀을 잇지 못하셨어요. 사실 저에게 관심이 없던 선생님이나 자기 자식이 그러고 다니는 줄 모르는 가해자 부모들은 이 상황이 그저 얼떨떨 하시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저를 가장 괴롭혔던 노란머리의 아버지로 보이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부모로서 자식이 다쳤으니 화나시는 건 100번 이해합니다. 허나 제가 잘 구슬르고 달랠 테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자식이 이런 놈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꽤 점잖은 태도로 말씀을 이어나가시며 저희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렇게 사과가 이어지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일단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말없이 집에서 숨을 죽이고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사실 부모님까지 불러오고 학교가 한번 뒤집혔으니 이제 괴롭힘은 끝날 줄 알았어요. 천국은 아니더라도 이제 지옥은 없을 줄 알았죠. 허나 후폭풍은 그 이후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걸 분풀이라도 하는 듯 저를 더 교묘하고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하루는 남자 화장실에 불러 저를 앉히더군요. 재미있는 놀이가 있어. 노란머리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더니 불을 붙였어요. 자, 이거 떨어뜨리면 너 오늘부터 오른쪽 다리는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 무릎 위로 불 붙인 담배를 가로로 올려놨습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담배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너 이거 니네 부모님한테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제가 또 학교에 이 일을 알릴까봐 걱정이 됐는지 그 애들은 꼭 저를 괴롭힐 때면 그런 협박을 하곤 했어요. 그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났지만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비참함에 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지옥 같은 아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직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제 머릿속은 항상 학교를 관두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에도 끝은 있더라고요. 네, 절름발이라고 불리던 시절도 끝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교묘하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자 어느덧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힘들었던 만큼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노란머리 무리들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것은 좋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똑같은 일상일 것 같아서 전혀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때 피해자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아들, 엄마가 고등학교 좀 알아봤어. 한번 봐볼래? 고등학교를요? 왜 그러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뜬 표정으로 몇 가지 이름이 적힌 종이를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게 학교 생활이라면 저는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자 어머니는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는 어머니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모든 걸 어머니께 말할 순 없었지만 아마 어머니도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학교 생활이 저에게 많이 버거웠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더 이상 고등학교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 아이로 인한 3년이라는 시간은 제 자신을 많이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다리가 정상적이었다면 괴롭힘을 안 당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제 다리를 원망하는 생각만 하게 되었고 제 운명만을 탓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저는 졸업식이 끝나고 한 달 동안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은성이에게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희중아, 잘 지내고 있어? 당시 은성이는 부산으로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변두리에 집을 얻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잘 버티려 하다가도 무너질 때 은성이가 보고 싶었지만 차마 번호를 누를 수 없었어요. 안 그래도 은성이도 힘들 텐데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고등학교는 어디 다니고 있냐며 묻는 은성이의 물음에 대답을 못하자 잠시 정적이 돌았어요. 우리 꼭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 이제 갓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의 입에서 저 말이 나왔다는 게 지금 보면 참 우스우면서도 씁쓸한 말이었지만 당시 저는 은성이의 말에 눈물을 꾹 참아야만 했어요. 그 말은 저를 일깨워주는 한마디였습니다. 거짓말처럼 저에게 의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받았던 재활치료도 매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탓인지 다리가 조금씩 나아졌달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육교를 지나 동네 한 바퀴를 뛰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맡으며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재활치료를 다녀오고 나서는 독서실에 항상 들렀습니다. 그렇게 꼬박 같은 일상으로 2년, 3년이 지나 저는 꿈같은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여느 학생들처럼 희망으로 가득 찬 20살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성과를 내본 경험이 처음이라 저에겐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보는 아들이 답답할 만도 한데 어떤 비난도 없이 그저 자식이 가는 길을 지켜보시고 묵묵히 응원만 해주셨어요. 검정고시에 합격한 날도 그랬죠. 저를 얼싸안고 우는 어머니를 보자 저도 모르게 한 줄기 눈물이 새어나왔어요.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세차장에서도 이제 조금씩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도 많이 진전되어 오른쪽 다리도 더 이상 절름거리지 않게 되었고 가끔 경미한 경련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배우는 제 모습을 보며 대견해 하시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커서 가업을 물려받으려 한다니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으셨어도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평소처럼 세차장에 나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쾅!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황급히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어요. 차 문을 열려다가 부딪혀버렸는지 차문 모서리는 찌그러져 있었고 기계에는 작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어머, 이걸 어쩌죠?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실수를 했네요. 죄송해요.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차 문틈으로 겨우 나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흠집이 눈에 안 띄는 수준이었고 괜찮다며 웃어 보였어요. 그때가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같이 세차장에 방문했죠. 말로는 차가 매일 더러워진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녀의 방문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잘 알고 지내자는 그녀의 말에서 우리의 데이트 아닌 데이트가 시작되었고 세차장보다 밖에서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되었고 3년이 흐르던 즈음 곧 30을 바라보는 그녀의 나이에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슬슬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도 생각해보는 거 어때? 결혼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미룰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부모님을 소개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 결혼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전 이제 막 20대 중반에 진입한 시점이었지만 그녀는 30이 되는 나이였기에 예전부터 장가는 연하와 가야 된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부모님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문제였습니다. 희중아, 엄마 아빠가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야. 우린 그저 너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가 좋다. 솔직히 한두 살도 아니고 나이 차이 많은 며느리는 싫어. 그리고 그 아이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니? 우린 가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애가 세차장 일에 잘 적응할 수 있겠어? 딱 봐도 험한 일은 못하게 생겼던데 엄마는 모르겠구나.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녀 역시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생각에 잠시 생각해보자는 시간을 갖자던 그녀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3달 동안 꼬박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녀 말고는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저에겐 그녀 없는 결혼 생활을 꿈도 꿀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 부탁드려요. 제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 처음이잖아요. 한 번만 제 선택 믿어주세요. 아휴, 얘가 정말 꼭 그래야겠니? 저는 끈질기게 부모님을 설득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님은 결국 허락을 해주셨고 그렇게 겨우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내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른 나이였지만 제 가정을 가졌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학창시절은 꿈에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세차장을 함께 운영했고 빠르게 규모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항상 두려움에 떨며 학교를 다니던 어린 모습의 저는 어느덧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사업을 하고 있는 떳떳한 가장이 되어 있었죠.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지만 중간중간 그 아이들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지옥 같은 기억을 안겨준 그 아이들이 언뜻 스쳐 지나갈 때면 저도 모르게 술을 한 잔 기울이게 되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는 가물거려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그 인간을 제 앞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이 지독한 우연에 저도 그 인간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얼음장같이 차가워졌고 노란 머리였던 예비사도는 저를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죠.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너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마음 같아선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왜 그랬냐며, 왜 나의 학창시절을 망쳐버렸냐며 울음이 계속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고 붙들려 있던 팔을 뿌리치며 박차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선 애처롭게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차마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딸은 연신 눈치를 보며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딸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절대 허락할 수 없었어요. 세차장에 나갈 때면 직원이 항상 편지 한 장과 커피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나이든 남자분께서 매일 전해주고 가신다고 종이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다른 건 다 받아들인다 해도 내 지난날을 망친 그 인간을 제 딸의 시아버지로는 인정할 수 없었죠. 딸은 저를 보며 안절부절했어요. 아빠. 나는 허락 못한다. 더 얘기하지 말자. 딸이 무슨 얘기를 꺼내려 해도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집 분위기는 말도 못하게 삭막해졌고 침묵만 흘렀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희중아, 오늘 한잔 할래? 은성이었어요. 반가운 목소리에 식당으로 가자 은성이가 손을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은성이는 대학에 가지 않았지만 작은 회사에 취업하여 생계를 꾸렸고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함께 번 미천으로 서울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부모님께 생활비를 꼬박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버린 친구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러다 저는 분위기가 무르익자 얼마 전 있었던 이야기를 은성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은성이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희중아, 내가 살아봤더니 용서라는 게 별거 없더라. 내가 잘 사는 게 용서라고. 너는 잘 살아오지 않았냐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수록 내 자신을 갉아먹더라고.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 그리고 네 딸도 그 남자를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한다며.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일 듯이 미워하던 저였는데 이상하리만치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항상 학창시절의 기억을 마음 한켠에 가둬놓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던 저였는데 이제는 그 자물쇠를 풀어야 할 것 같은 순간이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다음 날 세차장으로 온 편지 한 장을 처음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힘 빠진 손으로 눌러 쓴 편지 안에는 그동안의 반성과 자책, 그리고 평생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편지에 담긴 내용은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고 이상하게 편지를 보자 더 이상 슬픔과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 가둬놓았던 감정들이 자유를 찾은 듯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어찌나 듣고 싶었던지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이제 이 아픈 감정들을 모두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다시 딸에게 말해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딸은 놀란 듯한 눈치였고 전보다 가라앉은 상견례장 분위기에 모두가 저와 그의 눈치를 봤지만 결혼 날짜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딸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사돈과의 왕래는 없지만 가끔 딸 부부와 함께 보내는 선물과 편지를 보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찝찝한 감정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여직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보면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그 기억을 놓아주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항상 저의 슬픔이 죽을 때까지 제 곁을 따라다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 이제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니 또 다른 제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오롯이 이제 저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힘듦을 극복해냈으니 그 다음도 수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보며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미움으로 보낼 시간보다 값진 것들이 많다는 생각으로요. 저 같은 사람도 극복해냈으니까요. 모두 아픔 없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펼쳐진 시간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